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유명한 무서운 회담 포럼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끄는 글이 있었다. 정체불명의 방문객글 쓴이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이었다. 그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부모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잠시나마 도시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고향의 조용한 분위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컴퓨터 앞에서 한창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기로 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 떠 있는 깨끗한 밤하늘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덜미가 오싹해지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그는 얼핏 자신의 뒤를 돌아다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끄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할머니와 마주했다.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너를 기다렸다라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그는 방금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서워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자리를 뒤척였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할머니를 꿈속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그 할머니가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야속하게도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머니에게서 강한 존재감을 느꼈고 그녀의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듯이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속으로 계속해서 할머니가 하는 말을 떠올렸다. 너를 기다렸다. 점점 꿈이 더 빈번해지고 그는 식욕을 잃고 매일 밤마다 똑같은 꿈에 시달리게 되었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고향에서 오랫동안 꿈을 피워보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엄마는 예전에 마을에 이상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고 했다. 그 할머니는 항상 너희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다라고 혼잣말을 자주 했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는 등골이 오싹했다. 마치 할머니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바로 친구 집으로 피신하기로 했다.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마침내 할머니와 직접 마주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선명했다. 주름진 얼굴이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왔다. 도망칠 수 없단다.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다. 숨을 가쁘게 쉬며 땀에 젖은 몸을 일으킨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옆에 있는 창밖을 통해 뭔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싸늘한 기운에 몸이 굳었다. 창문 너머로 얼핏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틀림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마을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너를 기다렸다. 그 끔찍한 경험은 그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음산한 저택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소유주가 이사를 들어왔다가 불가사의한 이유로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몇십 년 전부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하고 특히 밤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이 이 집을 탐험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태민, 지수, 영호, 그리고 민서는 도시에서 자라왔고 괴담에 대한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마을에 놀러온 이들은 음산한 저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는 직접 그곳을 탐험하기로 합니다. 여름밤 이들은 배낭에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음산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어 숲속 오솔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길을 따라 걸을수록 주변이 점점 어둡고 조용해져 그들 중 몇 명은 슬슬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들어가는 거 맞아?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게는 이 손전등이 있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재미있는 모험이야. 태민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저택에 도착한 이들은 높은 철제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된 집은 마치 어떤 악몽을 그대로 빚어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마당은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바깥보다도 더 음산했습니다. 낡은 가구들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얼룩이 벽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옛날 집이네. 영호가 벽난로 위에 오래된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택의 첫 소유주로 보이는 가족이 있었는데 특히 가족 중 어린 소녀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서가 무언가 발에 걸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보니 민서의 발에 얽힌 것은 오래된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 속소녀처럼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형, 왠지 이상해. 민서가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에 있던 커다란 시계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4명의 친구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2층 복도에서 뭔가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주의를 끌려는 것처럼 발걸음 소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계단을 올려다보던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단 위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는데 방금 본 사진 속 소녀와 똑같이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 아냐? 태민이 두려움에 떨면서 속삭였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한층 더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소녀에게 다가가는 그들의 주변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녀의 모습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소녀는 천천히 사라져갔고 그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손전등을 꺼내고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 영호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계단 위에는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일기장은 수십 년 전에 이 저택에서 살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혼자 남겨진 소녀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점차 읽어나가던 친구들은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한 구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구해줘. 일기장을 덮고 난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친구들은 소녀의 혼이 이 저택에 갇혔던 사연을 풀어주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구들은 몇 번이고 저택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고 차츰 과거의 이야기를 퍼즐처럼 맞춰갔습니다. 각각의 단서가 모아지면서 그들은 소녀가 저택에 혼을 남기게 된 슬픈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소녀의 혼을 달래주고 억울한 사연을 풀어줘 그녀가 저택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음산한 저택은 본래의 어두운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이 집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욱 끈끈한 우정을 쌓았고 각자 상경하여도 가끔씩 마을에 내려가 그 옛날의 모험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탐험은 끝났지만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오고 가는 이들에게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무수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혼자 자취하는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된 지도 벌써 1년째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는 나날이었지만 유일한 위안거리는 밤에 듣는 오디오북이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소설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야, 날 찾아줘.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오디오북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순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에 들지 못했다. 귀에 맴도는 그 목소리 때문이다. 다음 날을 맞이하며
모든 게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출근하는 길, 지하철 안에서조차 그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여기야. 날 찾으러 와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는 평소에 다니던 게시판에 이 일을 털어놓았다.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생긴 언청일 거라며 나를 달랬지만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혹시 최근에 이사하지 않았나요? 그 방에 무언가 있을지도 몰라요. 읽고 나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새로 이사 온 방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댓글의 링크를 따라 사건 사고 기록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 관한 기록이 나타났다. 몇 년 전 내가 살고 있는 방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었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무언가 소름 끼친다는 느낌을 받으며 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다. 왜 날 찾지 않아? 여기에 있어. 한순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이 나의 과잉 걱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벽 한쪽이 다른 부분보다 약간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나는 도구를 챙겨 그 벽을 두드려 보았다.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고 벽을 뚫었을 때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작은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 속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다. 그녀의 기구한 사연과 그녀가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가 읽혀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여기 있다. 하지만 난 어디로도 갈 수 없어. 제발. 나는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 뒤로 이상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드디어 평화를 찾은 듯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오직 그 사이트에 짧은 댓글 하나, 그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남긴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렇게 이 도시에 또 다른 전설로 묻히게 된 이야기였다. 지금도 그 방을 떠나지 않고 있는 내가 가끔 그녀의 존재를 느끼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